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에 나올 것만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강의 JSP 박정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JSP 10분 토론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교육 법적 금지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사교육 금지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사교육 법적 제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어떤 그런 교육 정책과 관련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분들이 문제 출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우리 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교육 시장 20조.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교육과 전쟁 중. 과거 전두환 정권의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과외 전면 금지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졌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문제로 무조건적인 사교육 규제가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는 사교육 전쟁, 20조 사교육 시장, 과연 강력 규제 필요한가? 지금부터 전문가분들의 찬성 쪽, 반대 쪽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끝장 토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로 잡히는 부분은 학원을 가는 경우만을 중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 교육 때문에 해외까지 가서 원정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라는 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의견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실제로 사교육비를 쓰는 비용이 달라지고 그 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자녀의 성적이나 학습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우리 샌들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교육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부모 소득 격차가 사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논점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사교육에 대한 격차가 생기지 않는다면 부모 소득에 따라서 그럼 사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석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논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가 핵심 주제인데 지금 이것은 사교육을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사교육 자체의 원인에 기인하지 않고 그 주변 원인에 의해서 기인한다라는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사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집안이 과외 때문에 수입의 절반 정도까지도 심한 경우에는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된다. 그랬을 땐 법적 규제가 해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데는 또 다른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장도 앞의 주장과 맥락을 비슷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학생들 글도 봤지만 대부분 이 사교육이란 부분과 어떤 가계 경제란 부분을 많이 연결시켜서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적게 잡아도 최소한 20조는 될 것이다. 그럼 그 20조가 모두 가계 경제에게 부담으로 지어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미 사교육은 교육이라는 문제로 국한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죠. 우리 가계 경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부담을 줄이면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라는 측면을 하나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 사교육이 교육 문제가 아닌 다른 여타의 문제와 관련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탐구해 봐야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음성적인 영역으로 지금 사교육이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습료 같은 경우에 분당 240원에 지금 묶여있는 그 자치단체가 많은데 분당 240원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외비, 교재비, 인강비 다 묶어가지고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풀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라는 게 뭐냐면 과연 금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미 이렇게 사교육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토대가 바뀌지 않았는데 과연 사라질 것이냐? 분명히 음성화될 것이다. 그럼 자, 음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상승한 비용을 또 어떻게 돼? 일부의 특권층들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과연 현실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다. 대안까지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덜커덕 금지법만 만드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규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논술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초등학생 논술, 중학생 논술, 고등학생 논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일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나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자, 선생님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사교육을 금지한다. 그랬더니 과연 사교육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과 관련된 사교육 금지 법안이었어요. 어쩌면 선생님과 같은 고민에서 국회의원들이 출발한 것 같아요. 사교육의 범주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사교육. 어린아이들이 뭐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것들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는 사교육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규제해야 될 사교육은 어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규제할 대상이 애매해져서 아무것도 규제할 수 없는 사문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주제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지 아주 많은 의견들, 좋은 의견들 많았고요. 선생님이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많이 선생님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뽑은 베스트 의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박현수 학생. 두 가지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사교육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그 사교육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문제이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초등과 관련돼서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사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되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도 법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 베스트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 정희진 학생. 선생님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공교육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의진 학생이 보기에. 그럼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공교육에서 도태돼 버리면 계속 도태되는 건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냐. 그럼 의진 학생처럼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책은 간단하죠. 뭐냐면 공교육 강화죠. 만약에 공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아마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자연히 도태될 수 있겠지.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법이 많은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는 아니에요. 규제한다는 건 강제력이니까, 억압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죠.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준다면 지금 우리가 했던 논의들, 문제점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워스트 의견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지금 워스트에서 다룬 의견들은 생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만약에 대학에서 면접을 보거나 글을 쓸 때는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 살아가면서 결국 뭐냐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 소통하는 기술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에서 골라봤는데 이 모모 친구가 충분히 이해하겠어. 앞에서 베스트에서 살았던 의진 학생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교육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애가 찾아서 하는 건데 그걸 왜 법적으로 금지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모 학생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우리가 막 추론을 해야 되지.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근거 있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하나 더 보면 김모 학생이 굉장히 일단 고맙고 선생님의 실험 문제까지 걱정을 해주고, 사실 근데 이게 선생님 워스트에 꼽았던 건 뭐냐면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취업난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교 4년대졸 이상의 학생들 중 아주 많은 숫자가 사교육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뭐 사교육을 극단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실업률을 낮춘다. 근데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는 이후에 누적돼서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 교육과 관련된 쟁점으로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명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지구촌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사교육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 저는 선생님은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이거죠. 학력을 아직도 우선하는 사회 풍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의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사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의 목적은 크게 뭐를 지향하고 있다. 심지어 예체능마저도 대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왜 대입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그 학력을 바탕으로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가 와도 사실은 규제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이란 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우리의 미래엔 나도 여러분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대승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민감한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수능에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반드시 출제가 돼요. 사회문화 2단원에 사회 계층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우리는 그거를 갈등론적 관점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자녀의 지위에 자녀의 노력이나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그러면 기능론이라고 보거든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사교육이 달라지고 그 사교육에 따라서 자녀의 지위가 결정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만약에 설명이 되니까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는 특히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올해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논술 직전에 많은 후보들이 교육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 교육과 관련된 대책에는 분명히 공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범대나 교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가장 좋은 글은, 논술에서 가장 좋은 답을 받는 글은 일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던 내용, 여러분들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다면 아마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어. 다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새로운 거 하지 말고 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 방법대로 잘 정리를 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